그러면은 화면 공유 잘 되죠?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신경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전 시간엔 우리 뉴로 아나토미 위주로 봤잖아요. 그죠? 대충 그 중추신경계를 잘라보고 뭐 대충 뭐가 들어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경세포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큰 걸 봤으니까 이제 작은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뉴로피지올로지라고 부르잖아요. 뭐죠? 신경 생리학이죠. 그죠? 신경 생리를 세포 생리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뉴런 위주로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포 생리 위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들 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그냥 그래도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뉴런이 뭐죠? 뉴런? 그냥 신경원이라고 불리는데 신경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경세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수상돌기, 정보를 입력하는 수상돌기, 가지돌기라고 얘기하는 덴드라이트와 그리고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신경세포체, 소마라고 불리는 부분 혹은 셀바디라고 불리는 그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연산된 정보들을 출력하는 축삭이라고 불리는 엑손이 있잖아요. 그죠? 엑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원장님들이 이 왼쪽 그림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시냅스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 그림은 1대1 대응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신경세포들을 표현할 때. 근데 요 수상돌기 보시면 여기에 시냅스가 많게는 20만 개까지 돼요. 소뇌세포 같은 경우는. 소뇌에서는. 예, 퍼킨지 세포에 대해서 뒤에 다룰 건데 그렇게 많은 20만 개에 가까운 시냅스를 하는 세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경세포 하나가 대충 몇천 개에서 몇만 개 정도, 뭐 2만 개 안쪽으로 시냅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보를 2만 개 정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서? 다른 신경세포들이나 같은 신경세포들한테서 받는 애들도 있는데 완전 다른 종류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소마, 셀바디가 하는 역할은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흥분시켜서 다음 세포들한테 전달해 주느냐 마냐를 이 소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활동 전이 전류의 흐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1대1로 받은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신경세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정보들을 연산해 가지고 그거의 정보에 대한 합 혹은 적분값 그걸 연산해 가지고 다음 세포한테 전달해 주고 그러면 전달받은 다음 세포 같은 경우는 더 상위의 정보들을 연산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머릿속에 통증이라는 게 꽂히려면 세포를 몇 개 거쳐야 될까요? 신경세포. 음. 우선 감각신경원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감각을 수용하는 세포가 척수 바깥에 살아요. 신경세포가, 뉴런이. 거기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척수에다 꽂아줘요. 두 번째 세포는. 척수 안에, 척수 레벨에 각 해당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시상에다 꽂아줘요. 시상. 시상. 세 번째 세포가 시상에 산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통증이 내 대뇌에다가 구현이 되려면 1차 체감각 영역 배우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통증 정보 하나를 세포 네 군데에서 처리해가지고 통증이라는 걸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 통증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통증이라는 건 없고 대부분은 다 조직의 손상 정보예요. 그 무슨 얘기냐? 조직의 손상 정보를 구분해가지고 대뇌피질에서는 통증이라는 전혀 이상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낌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신경세포들은 한 차원 한 차원 거칠 때마다 단순 정보의 전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연산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그 이미지로 구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각도 마찬가지 원장님들. 시각이 망막에 꽂힐 때에는 그냥 파장만 읽는 거예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의 가시광선의 어떤 빛 파장을 받고 그냥 그 파장만 읽는 거야. 그러면 대뇌 시상을 거치고 1차 시각 영역에 꽂히게 되면은 사진처럼 그게 분석이 돼서 구현이 된다는 거죠. 빛하고 사진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진을 주인공과 배경을 분리하는 시스템은 한 차원 더 거쳐야 돼요. 그 무슨 얘기야? 신경세포 하나를 거치면 거칠수록 정보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감각이
4차 세포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척수 바깥에 1차 세포가 있고 척수 안에 2차 세포, 시상에 3차 세포, 1차 체감각 영역에 4차 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걸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 똑같은 통증이 들어오면 똑같은 손상 정보가 들어오면 비슷했던 통증이네, 칼에 찔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라고 하려면 5차 세포가 어디에 있겠어요? 변연계에 있는 거예요. 변연계. 기억세포가.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통증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기억 속에 들어가려면 5차 세포를 거치는 거예요. 그 통증을 가지고 통증 길이를 비교 연산할 수 있잖아요. 전에 거보다 더 아픈 애, 덜 아픈 애를 연산하려면 전전두엽으로 날아가는 거야. 무슨 얘기야? 6차 세포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뉴런이라는 거 우리가 학교 때 배울 때에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지 연산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연산하는 방법들은 되게 복잡한데 뒤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상돌기와 신경세포체와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장님들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그 전 시간에 어떤 원장님이 축삭과 신경세포체를 혼용해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신경핵이나 피지를 설명할 때. 그 맞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에 신경원 설명을 보시면 신경세포체와 뉴런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요. 신경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원장님들 대뇌피질에서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1차 운동 영역에서 척수에다가 쏴줄 거 아니야, 정보를. 야, 팔을 굽혀라라는 정보를 쏴주면 대뇌피질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척수 분절까지 내려가려면 1m 걸리잖아, 1m. 무슨 얘기예요? 세포의 길이가 1m란 얘기예요. 운동신경을 명령을 내리는 대뇌피질의 신경세포의 뉴런의 길이가 1m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상돌기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 2만 개 있거든요. 수상돌기 2만 개와 축삭의 길이 1m를 다 합쳐가지고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신경세포체, 핵들이 있는 공간만 그냥 신경원, 뉴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뉴클레어스, 신경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개념은 뒤에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 소마라고 하거든요. 소마를 그 신경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에 이런 신경 뉴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원장님들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 같은 경우는 이 덴드라이트 수상돌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정보를 받죠.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가지고 뒤에 나오겠지만 나트륨 채널이 열려요. 그러면 이 20만 개 중에 아니 2만 개 중에 한 3천 개가 열렸다고 쳐요. 3천 개가. 3천 개가 동시에 열리면 3천 개가 열리면서 나트륨을 유입해요. 나트륨을 유입하면 안에가 전위가 바뀌어요. 전압이 바뀌어요. 전압이 바뀌면서 이거를 활동전이로 만들어 가지고 도약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 가지고 축삭 말단이라고 부르죠. 축삭의 마지막 그 두툼한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가지고 다음 수상돌기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거치면서. 근데 이게 기본적인 신경 전달의 그 시스템인데 신경 전달 물질로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요새는 그냥 직접 전기로 전기를 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그건 정크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션, 그러니까 연결. 그래서 세포와 그 축삭하고 수상돌기를 그냥 완전 붙여버려 가지고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그냥 나트륨이 그냥 옆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전 위차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시냅스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돌기, 수상돌기, 덴드라이트가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시냅스라는 건 대부분은 축삭 종말과 그 엑손 터미널하고 덴드라이트의 시냅스에서 일어나는데 그 시냅스가 덴드라이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세포체, 바디에도 시냅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출력되는 부분에다도 시냅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냥 아주 간단한 뉴런의 기본 구조는 수상돌기, 신경세포체, 축삭이지만 시냅스 공간은
시냅스는 단순하게 수상돌기와 축삭 간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뉴런만 봤어요. 뭐 대부분 이제 뉴럴로지를 할 때, 그러니까 신경 과학을 할 때 뉴런 위주로 살펴봤는데 생각해봐서 보니까 그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뉴런에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뉴런이 아니라 뉴런을 싸고 있는 뉴로글리아, 신경교세포의 병변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는 뉴런 자체를 뭐 엄청나게 병리학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요. 도리어 신경교세포라고 얘기하는 성상세포나 희소돌기 아세포나 상위세포나 혹은 소교세포 이런 것들 위주로 병리를 찾아 들어가지 뉴런의 병리로 찾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그 한번 뉴런이 형성되면은 뉴런의 숫자가 갖춰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뭐야?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죽으면 죽었지 더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뇌세포는 뉴런은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그 증가하는 분열하는 세포들을 찾아냈어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요. 대표적인 공간이 해마예요. 해마. 해마가 뭐 하는 데죠? 기억하는 데죠. 원장님들 어릴 때 머리 좋다고 하는데 머리를 계속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지 뭐 10대를 갖다가 천재라고 얘기하지 현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뉴런은 그 해마 쪽은 쓰면 쓸수록 더 증식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 머리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어,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보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뭔가 더 개발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뉴런은 한 번 갖춰지면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마시고 뒤에 나중에 해마를 배울 때 그 치아핵과 그 해마 간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더 만들어지고 연결되는 시냅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테니까 나중에 기억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뭐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좀 빠르게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상돌기가 하는 역할은 뭐다? 정보를 받는 데다. 수상돌기에서 만들어지는 시냅스가 몇 개라고요, 원장님들? 적게는 뭐 몇 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게는 20만 개까지도 시냅스 한다는 거. 뉴런 하나가.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피라미드 세포라는 그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세포가 있거든요. 뉴런이 있는데 그렇게 생긴 피라미드처럼 생긴 뉴런이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몇천 개에서 2만 개 정도. 신경세포 하나가 2만 개의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원장님들. 그 얘기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진 신경세포 중 수상돌기가 없는 세포가 있어요. 뉴런이 있어요. 수상돌기. 수상돌기가 뭐죠? 정보를 받는 데잖아요. 그죠? 정보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 정보를 받죠? 전에 어떤 다른 뉴런한테서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뉴런 대 뉴런이 아닌 신경이 뭐가 있죠? 그게 감각신경원이에요, 원장님들. 감각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각은? 감각은 조직에 있는 정보, 손상 정보를 받는 거예요. 세포가 부서지거나 조직이 부서지거나 그 물리적인 자극이 있거나 화학적인 자극이 있거나 온도적인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각신경원이 받잖아요. 감각신경의 어떤 부분에서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덴드라이트라고 표현 안 하죠. 뭐라고 불러요? 리셉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덴드라이트가 아니라 리셉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감각신경원이라는 거. 모든 정보의 시작은 뭐예요? 감각부터 시작해요. 감각부터. 그래서 감각신경원은 세포한테서 받는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에서 받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돌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리셉터라고 표현하고 통증에 관여된 혹은 그 유해 자극에 관련된 리셉터를 뭐라 불러요? 노시셉터라고 부르죠. 노시셉터. 그죠? 고유 감각에 관련된 리셉터를 뭐라 불러요? 프로프리오셉터라고 부르죠. 프로프리오셉터. 고유 감각 수용기. 그리고 화학적인 정보를 받는 수용기를 뭐라 불러요? 케모리셉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근육 같은 것들은 신장하는 거잖아요. 혈관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계적 수용기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메카노 리셉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야? 메카노 리셉터, 로시셉터, 케모 리셉터, 프로프리오셉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감각신경원의 수상돌기 부분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원장님들. 그래서 다른 2차 세포부터는 정보를 받는 2차 뉴런부터는
절대 다 덴드라이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첫 번째 접하는 감각신경원은 덴드라이트가 아니라 리셉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원장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우리 그 신경 뉴런을 공부할 때 셀바디가 하는 역할, 소마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들 잘 안 알려줘요. 이 셀바디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자, 신경을 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적 흥분, 신경 흥분 전도가 중요하긴 한데, 시냅스 간에서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은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은 누가 만들어야 돼?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소마, 셀바디, 너브 셀바디에서 여기 보면 핵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핵에서 DNA 정보를 받아가지고 RNA가 리보솜한테 그걸 갖다 주면 리보솜이 1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5번 아미노산, 아미노산 서열을 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쩍쩍쩍 하고 1번, 3번, 7번, 9번 이렇게 붙어요. 아미노산 뭐 20개 이상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붙으면 그거를 여기 보면은 여기 뭐죠? RER이라는 게 있어요. 러프 ER.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이게 뭐죠? 조면. 그러니까 엔도플라스믹은 그, 그 세포질 안이란 뜻이에요. 세포질 안에 있는 레티큘럼이 뭐죠? 그물망이란 뜻이잖아. 그죠?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은 이걸 뭐라 불러요? 조면 소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면 소포체에는 많은 리보솜을 갖고 있어요. 아까 리보솜이 뭐 하는 거랬어? 단백질을 붙이는 애들이에요. 단백질을 서열대로.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 조면 소포체는 뭐 하는 거냐면요. 걔네들을 붙인 애들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폴리펩티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긴 사슬, 아미노산 사슬, 점을 갖다가 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면 소포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원장님들. 그럼 선이 만들어지잖아. 이 선을 갖다가 그 아미노산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선을 갖다가 여기 보면 골지 아파라투스 있죠. 골지체잖아. 골지체에다 갖다 주면 골지체가 그걸 꾸기는 거예요. 꾸기면 뭐가 만들어져요? 3차원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타래를 꾸기면 어떻게 막 뭉치면 실타래가 되잖아요. 그죠? 실을 뭉치면 그죠? 그러니까 입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을 가지고 선을 만들고 입체를 만드는 구조가 리보솜, 조면소포체, 골지체 구조예요. 그러면은 입체가 만들어진 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단백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백질이 뭐 종류가 뭐 있어요? 우리 세포막에다 붙이는 많은 단백질 채널이라고 부르잖아.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래요, 단백질. 나트륨 칼륨 펌프를 만들어서 세포막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혹은 세포 효소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러브셀에서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뉴런에서 있어서 중요한 건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들. 자, 아까 제가 그 대뇌피질, 운동 영역에 있는 1차 운동 영역에 있는 대뇌피질이 다리 발가락을 움직이는 데까지 척수까지 날아가려면 그 길이가 1m라고 그랬잖아요. 전선의 길이가 1m. 그러면 여기서 그거라고 설명 안 하고 딴 걸로 설명할게요. 1차 운동 그러니까 운동신경원이 척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신경원이 척수 안에 살고 있죠. 자, 거기서 발가락 끝까지 길이가 얼마죠? 똑같이 1m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죠? 아세틸콜린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세틸콜린을 만들어 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보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3일 걸려요. 3일. 하루에 20cm밖에 이동을 못 해요. 자, 이 축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 필라멘트들이 있거든요. 섬유, 실, 아주 가는 실들을 축삭 안에다 쭉 깔아놨어요.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선을 타고 필라멘트를 타고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 이동 단백질이 이거 아세틸콜린을 이구서 등에 지구서 한 칸 한 칸 가는 거예요. 하루에 20cm 이동해요. 그 무슨 얘기야? 운동 척수 안에 있는 운동신경원에 혈류가 떨어져 있어. 혹은 뭐 기혈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아세틸콜린 생산이 안 되겠죠.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경 말단까지 이동을 못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기적 흥분이 일어나는데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신경의 흥분과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과 신경 전달 물질의 시냅스 간
신경 전달은 완전 다른 영역으로 원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소마, 신경세포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핵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들을 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보솜, 조면소포체, 골지체, 그 조면소포체, 골지체에서 만든 단백질 덩어리를 소포에다 감싸는 거야, 소포. 그래서 여기 소포 상태로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걔네들이 팡 하고 바깥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원장님들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스무스 ER도 살펴볼게요.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활면 소포체라고 부르죠. 뭐 매끈면 소포체? 뭐 모르겠어요. 신용어는. 어쨌거나 이 스무스 ER은 뭐 하는 데죠? 지질을 합성하는데요. 지질. 지질. 조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고 우리 뭐 지용성 단백질 되게 많잖아요. 지용성 호르몬들 많잖아요. 뭐죠? 비타민 A, D, E, K,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조면 소포체에서. 기름 덩어리는 여기서 만들고 그리고 그 단백질 덩어리는 여기서 만들고 그거를 세포 안에 소포 안에 가둬가지고 필요할 때 바깥으로 뿌리는 거죠. 호르몬을 뿌리든 아니면 뭐 세포 어떤 신호물질로 뿌리건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신경세포체 혹은 세포체가 갖고 있는 근데 대부분의 다른 세포들은 그냥 동그라미로 생겼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로 생겼지만 뉴런 자체는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축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또 이 신경세포체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뉴클레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신경핵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회색질로 보여요. 검은색이나. 그러니까 그 브레인을 잘랐을 때 회색질로 보이는 데는 다 뭐예요? 신경세포체 덩어리예요. 축삭 덩어리는 뭐예요? 걔네들을 백색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신경세포체를 소마 혹은 셀바디라고 부르고 신경핵,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것들 신경핵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건데 뭐 기저핵도 신경핵이죠. 시상도 신경핵이에요. 그리고 척수의 회색질도 신경핵 같은 거예요. 근데 신경핵은 약간 동그랗게 모여 있는 곳을 보통 신경핵이라 불리고 그리고 이제 뉴클레우스의 복수형을 뉴클레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이. 뭐냐면 시상 같은 거예요. 시상은 뭐죠? 그 시상은 한 10개 넘는 신경핵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뉴클레우스가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뉴클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시상이라는 거는 근데 그냥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뉴클레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살라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베이설 뉴클레어스 같은 경우는 베이설 뉴클레어스라고 안 불러요. 베이설 갱글리온 뭐 기저핵 우리 배웠잖아요. 기저핵은 나중에 보겠지만 뉴클레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원장님들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이 신경 세포체, 핵이 있는 공간에서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있죠? 두 가지만 우선 외워두세요. 두 가지만. 글루타메이트, 또 하나는 가바, 감마 아미노 부트릭 엑시드, 가바.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물질, 가바는 억제성 물질이에요. 뭐 이외에도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뭐 아는 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냥 두 가지 글루타메이트 흥분성 물질, 가바 억제성 물질 두 가지는 외워두세요 원장님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불리는 애들. 아까 그 심의 원장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NT라고 보냈잖아요. NT. NT가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약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뉴로펩티드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 뉴로펩티드 들어보셨죠? 뉴로펩티드는 뭘까요?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로도 쓰이는데 시냅스 공간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들 주변 조직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뉴로펩티드는. 뒤에 간단히 언급해 드릴 건데 뉴로펩티드에는 대표적인 게 서브스턴스 P라는 게 있어요. P 물질이라는 게. 혹은 CGRP라는 게 CGPR이라는 게 있어요. CGRP죠. 칼시토닌 G, CG, 칼시토닌 젠 릴레이티브 펩티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신경세포가 뉴런이 피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혈관한테 나 피 좀 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뉴로펩티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뉴런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소리 지르는 물질들을 뉴로펩티드라고 불리는 거고 뉴로트랜스미터는 뭐예요? 신경 전달을 하기 위한 신호 물질들이라는 거죠. 두 개가 약간 구별이 돼요.
하지만 뉴로펩티드를 신경 전달 물질로 쓰기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우선.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뉴런 자체는 신경 정보들을 전달하는 물질인데 활동 전이를 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이냐면요. 아까 제가 이 수상돌기에 시냅스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많게는 20만 개, 뭐 보통은 한 1, 2만 개, 몇천 개에서 2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보를 하나하나 다 더해가지고 이 셀바디에서 연산하는 거예요. 내가 흥분할지 말지를 연산해서 여기 엑손 힐락이라고 써 있는데 보이죠? 이 엑손 힐락이 여기 축삭 소구라는 그런 언덕이거든요. 볼뚝한데 여기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활동전이. 이 활동전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전기적 흥분,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수상돌기의 모든 시냅스에 대한 적분값이에요.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흥분할 거냐 말 거냐를 2만 가지 정보를 다 구분해서 쏴주는 거라는 거. 1대1 정보가 아니라는 거 원장님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경 전도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엑손 힐락이에요. 엑손 힐락. 여기 꼭 기억해 두세요. 축삭에 나가는 부분, 약간 뿔퉁한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뒤에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회색질이 뭐예요? 회색질? 신경세포체가 살고 있는 데예요. 신경세포체. 핵이 있는 그 뉴런이 1m짜리도 있고 뭐 30cm짜리도 있고 뭐 한 30 마이크로미터짜리도 있고 10 마이크로미터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핵이 있는 공간들은 다 회색질로 표현이 된다는 거. 척수 안에 회색질이 뭐예요? 신경세포체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 원장님들. 하얀색은 뭐예요? 축삭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축삭과 소마는 셀바디는 한 몸통이 하나잖아. 하나의 뉴런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구분된다니까. 전선다발과 컴퓨터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칩이 살고 있는 데는 회색질이고 전선다발이 살고 있는 데는 백색질이죠. 원장님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요거 뭐예요? 요거 코르푸스 칼로섬이죠. 좌우뇌를 연결하는. 이거 무슨 섹션이에요? 원장님들 여기 옆에 귀 그려지잖아. 프론탈 섹션이죠. 코로날 섹션. 그죠? 기억나시죠? 프론탈 섹션을 딱 잘랐으니까 좌우뇌를 연결하는 코르푸스 칼루섬이 있고 여기 이렇게 좌우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로를 뭐라 부르죠? 인터널 캡슐이라고 부르죠. 그 신경 다발들을 신경 섬유다발들을 보시면 되고 여기 기저액 있잖아요. 여기 기저액 보이시죠? 1층, 2층, 3층으로 된 내측 창백핵, 외측 창백핵, 조가비핵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살라무스죠. 살라무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뇌 피질은 그 회색 그 신경세포들이 바깥에 잔뜩 모여 살고 있잖아. 그래서 피질이라고 불러요. 코르텍스라고 불러요. 시상은 신경액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냥 그 덩어리 자체 모양을 보고 그냥 시상이라고 부르고 기저액은 뭐예요? 이런 얘는 베이설 갱글리온이라고 표현하면 원래 틀린 말이에요. 베이설 뉴클레이예요. 무슨 얘기 꼬리액도 있고 조가비액도 있고 창백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클레어스들의 신경핵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뉴클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이설 뉴클레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경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들 자 갱글리온하고 뉴클레어스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알아볼게요. 뉴클레어스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막 그 밀집된 공간들을 뉴클레어스라고 부르잖아요. 뭐 쐐기핵, 뭐 창백핵, 꼬리핵, 조가비핵, 뭐 올리브핵 이렇게 핵이라고 불리는 게 뭐예요? 신경세포체들에 잔뜩 모여있는 공간들. 그래서 회색질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갱글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갱글리온. 갱글리온 이꼴 뉴클레어스예요. 근데 말초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걔는 갱글리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초가 뭐예요? 뇌척수를 벗어난 공간을 다 말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갱글리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의 원장님이 보내줘가지고 간단히 할게요. 신경 발생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들 아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는 신경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뉴럴 플레이트. 만들어져가지고
길쭉하게 만들어져. 앞뒤로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안으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꾹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를 이루죠. 동그라미를 이루는 게 척수예요, 원장님들. 이게 아래 위로 쭉 앞뒤로 쭉 자라나가지고 머리 쪽에서 부풀어 오른 게 뭐예요? 그게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상태로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척수에서 브레인까지. 그러면서 요 부분은 이제 그, 그 회색질을 이루는 거죠.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바깥쪽 건 띄어져요.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에피더미스예요, 원장님들. 표피. 진피는 외배엽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외배엽 구조인데 이렇게 바깥에 떨어진 구조가 원장님 피부예요. 피부는 신경세포에서 분리됐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피부 중에서도 그 에피더미스, 표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요. 바깥으로 양쪽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게 분리돼요. 또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감각신경원이 되는 거예요. 1차 세포. 뇌척수 바깥에 살고 있는 유일한 뉴런들이에요. 얘네들은. 그게 뭐예요? 감각신경원들이야 다. 무슨 얘기야? 감각을 입력하는 신경세포체들은 다 어디 살고 있다? 척수 바깥에 살고 있어요. 후군신경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뇌는 뭐예요? 이렇게 그 신경판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똑 떨어진 거. 뇌척수,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죠. 신경절은 뭐예요? 이렇게 분리되는 요거를 뉴럴 크레스트, 신경 능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옆에 능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뉴럴 크레스트가 신경절이 되는 건데, 갱글리온이 되는 건데, 갱글리온은 다 감각신경원이에요.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 원장님들. 그리고 피부는 뭐예요? 이 외배역 구조가 바깥으로 분리돼서 바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더미스에 있는 어, 케라티노사이트는 신경세포랑 되게 유사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나중에 피부를 공부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 뉴럴 크레스트가 신경 그 능선이 분리돼서 나가면서 그 바깥에다가 제가 아까 그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다 신경절은 감각신경원인데 운동신경원이 하나가 튀어나가요. 그게 뭐냐면 부신수질이에요. 부신수질. 부신수질에서 뭘 만들어서 하죠? 에피네프린을 만들어서 쏘잖아요. 에피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 그죠? 부신 수질에서는 그냥 운동신경원이에요. 이거는 바깥으로 뭔가 쏴주는 애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신경세포가 장기에 들어가 있는 게 부신 수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신 수질은 외배엽 기원이고 신경세포 기원이라는 거 원장님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피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뇌척수를 벗어난 공간에 신경세포들이 살고 있으려면 갱글리온에 살고 있다는 거. 어떤 갱글리온? 감각신경원들이 살고 있는 후군신경절. 도설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요거 척수 그림 볼게요. 가운데. 감각은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죠. 뒤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는데 이 감각신경원의 축삭이에요. 바깥쪽은 축삭이고 얘는 신경세포체들의 모임이에요. 1차 세포가 여기 살아요. 척수 바깥에. 척수 바깥에 살아서 축삭을 내가지고 2차 세포, 척수 안에 살고 있는 감각을 담당한 2차 세포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자, 그래서 척수 바깥에 신경세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원장님 3차 신경절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3차 신경의 감각을 담당하잖아. 안면부의 감각을 담당하잖아요. 걔네들은 다 신경세포가 어디 살고 있다? 3차 신경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을 넣어서 뇌척수를 때릴 수는 없잖아. 꽂을 수는 없잖아. 그죠? 하지만 유일하게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감각신경절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3차 신경이 모여있는 뭐 이문, 청궁, 청해 뭐 이런 뭐죠? 맞을 거야. 아마 그쪽 혈자리들이나 깊숙이 뭐 물론 당연히 그 신경 세포를 때리지는 않죠. 그 근처를 때리는 건데 그리고 뭐 협척혈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이런 후군신경절, 신경세포에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 가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운동신경원은 어디 살고 있죠, 원장님들? 감각신경원은 바깥에 살고 있잖아요. 뇌척수 바깥에. 여기에 살고 있죠. 그 회색질.
그 척수의 회색질의 안테리어 혼이라고 부르죠. 전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원은 척수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초신경이야. 아, 원장님들 생각하시기에 감각신경원이 여기 바깥에 살고 있으니까 후근신경절에 살고 있으니까 운동신경원은 전근신경절에 살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척수 앞에 안에 있는 요 안테리어 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나중에 척수를 배울 때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지금 많이 졸리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디스크가 왔어. 디스크가 왔어. 그러면 감각장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통증부터 나타나잖아. 혹은 저리거나 방사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운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해요. 디스크가 오면. 근데 감각장애부터 많이 나타나. 보통 통증으로 많이 구현되잖아요. 그죠? 저림감이나 방사통이나.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디스크는 앞에 되게 큰 그 뭐죠? 이 섬유막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여긴 잘 안 뚫려요. 여긴 잘 안 터져요. 제일 잘 터지는 공간이 어디예요? 레터 그 측부예요. 여기. 요거 척추인 거 아시죠? 척추. 척추 안에 이렇게 디스크 들어 있잖아. 그죠?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새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굴 자극해? 후군신경절을 누르기가 정말 쉬워요. 그러면 후군신경절은 뭐예요? 감각신경에 신경세포체들이 살고 있는데요, 원장님들. 그러면 얘네들이 미쳐 날뛰어요. 신호를 막 엄청나게 뿌려대요. 통증 신호도 뿌릴 수도 있고, 감각에 대한 이상한 신호들을 뿌려요. 그 시스템 뒤에 한번 다룰게요.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운동신경원, 근데 이건 운동신경 한번 볼까요? 척수 안에 살고 있잖아. 뽑아낸 건 뭐예요? 그냥 전선일 뿐이에요. 세포체를 누르지는 않아요. 디스크가 튀어나온다고. 하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감각신경 신경세포체를 누를 수 있다는 거. 왜? 도설 루트 갱글리온이 거기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에 대한 이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뒤에 한번 다시 다룰게요. 자, 졸음이 깨셨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졸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신경핵 뉴클레어스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원장님들 요거 무슨 단면이잖아. 요거 그림. 그죠? 무슨 단면이 어디를 자른 단면일까요? 보통 이거 척수 아니잖아. 회색질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뇌 브레인도 대뇌 아니잖아. 대뇌 피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뇌간을 자른 거죠. 뇌간의 어디를 자른 걸까요? 미드브레인 있고 폰스 있고 메둘라 오블랑가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피라미드 교차가 보이죠? 여기가 앞이에요.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 피라미드 교차 보이시잖아. 피라미드 교차가 일어나는 데가 연수잖아. 연수를 호리즌털 섹션으로 딱 자른 거예요. 연수를 자르고 보니까 여기 있는 신경 핵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전 시간에 잘 안 해서 그래요. 자, 원장님들 여기 보면 그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하고 뉴클레어스 큐네아투스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들. 이게 뭘까요? 안쪽에 있는 게 뉴클레어 그라실리스고 바깥쪽에 있는 게 뉴클레어스 큐네아투스예요. 하나는 널판지라는 뜻이야. 얇다라는 뜻이에요. 얇은 액 혹은 널판지 액이라고 부르고 얇기 때문에 뒤에는 쐐기 모양으로 꽂아놨다고 해서 쐐기 액이라고 불러요. 자, 원장님들 고유 감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육의 위치 정보, 근육이 얼마만큼 수축하고 있고 얼마만큼 신장되고 있는지 이런 감각들을 고유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감각. 걔네들은 1차 신경세포가 어디 살고 있을까요? 감각신경이잖아. 후군신경절에 살아요. 그죠? 후군신경절에 사는데 얘네들이 척수 안으로 회색질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이 척수에 있는 뒷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스테리어 칼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뒷기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뒷기둥을 따라 올라가. 어디까지 따라 올라가요? 연수까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2차 신경세포가 감각신경세포, 고유감각신경세포가 연수에 살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 얇은 액 혹은 널판지 액. 또 하나 뉴클레어스 큐네아투스, 쐐기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고유감각은 후근신경절에서 1차 세포가 살고 그거를 척수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뒷기둥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브레인 스템, 뇌관까지 연수 부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2차 세포에 연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 쪽을 볼게요. 허리 쪽은 팔에 관련되는 신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가슴 쪽에도 팔에 관련되는 신경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안쪽에 위치한 널빤지라고 관련되는 신경섬유들은 다리 쪽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 혹은 뉴클레어스 파시쿨러스 그라실리스가 뭐예요? 뒷기둥을 따라서 올라오는 섬유막이란 뜻이에요. 뒷기둥을 따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신경 섬유 다발들이 뉴클레어스 그라실리스의 안쪽에 접지를 하는 거고, 팔 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팔 쪽은 어디예요? 경추 5, 6, 7, 8번으로 들어와요. 경추 5, 6, 7, 8번. 경추 5, 6, 7, 8번 이상에서만 이 쐐기 파시클러스 큐네아투스가 있어요. 이해가 있어. 얘네들이 연수 부위에서 접지를 해가지고, 얘는 운동은 어떻게 돼요? 1차 운동 영역에서 시상 바깥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로 모인 다음에 주체 교차를 해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부터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요. 내측 섬유띠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원장님들 많이 들어봤던 뒷기둥 내측 섬유띠 경로라는 거 들어보셨죠? 고유감각 경로. 나중에 척수할 때 할게요. 원장님들 너무 졸려하신다. 그래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실게요. 자, 이거 많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힘드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요거 얘기했죠? 갱글리온은 말초에서만 해당되는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추에서는 뭐라 불러요? 뉴클레어스라고 불러야 돼. 근데 뉴클레어스가 너무 많잖아. 꼬리액도 있고 조갑액도 있고 창백액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뉴클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액은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베이설 뉴클레이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 기저액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베이설 갱글리온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베이설 뉴클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또 넣어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수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복잡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뉴로 피지올로지를 하는 날이니까. 자, 지금까지 뭘 봤냐면요. 수상돌기하고 신경세포체를 봤어요. 수상돌기는 정보를 받는 데고 많으면 20만 개 정도까지 시냅스가 있는 공간이라는 거 보셨고, 소마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고 그거를 축상 말단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온 2만 개 정보를 연산해 가지고 다음 신경세포한테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게 신경세포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셨잖아요. 자, 이제 엑손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축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축삭은 원장님 이것도 1대1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콜레트럴 브런치 보이죠? 브랜치. 측지라고 얘기하죠. 축삭 하나에서 측지를 내 가지고 많은 공간에다가 그 시냅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삭 말단 엑손 터미널이라고 불리는 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것들, 다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만 개의 시냅스를 이루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냅스 자체가 수상돌기에 붙는 거, 축삭에서 수상돌기로 붙는 애들도 있지만, 축삭에서 신경세포체에도 붙는 애들도 있고, 축삭에서 축삭끼리 붙는 애들도 있어요, 원장님들. 그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운동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의 축삭은 어디에 가서 붙죠? 골격근에서 가서 붙잖아요. 그죠? 신경근 연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신경에서 신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경에서 효과기로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골격근이나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신경이 혈관도 움직여요. 교감신경이 혈관을 움직여요. 원장님들. 교감신경의 효과기가 혈관이에요. 또 교감신경의 효과기가, 부교감의 효과기가 기관지예요. 그리고 부교감의 효과기가 침샘 위장관이에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신경은 신경끼리 연접하는 게 아니라 신경과 효과기 연접도 있다라는 거 원장님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자율신경계를 배울 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경세포가 조직한테도 어,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가 아니고 조직한테 뭔가 신호 전달 물질을 뿌려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뉴로펩티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뉴로펩티드.
신경 전달 물질은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뉴로펩티드는 뭐라고요? 신경세포가 나 죽겠다라고 주변 조직한테 뭔가를 뿌리는 거예요. 뉴로펩티드를. 왜 뿌려요? 피 달라고 뿌리는 거예요, 원장님들. 피 달라고. 신경은 그냥 모든 병이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로펩티드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따 다루고 제가 신경 전도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장님들 이거 임상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약물, 한약재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2만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정보가 들어왔어. 2만 개의 시냅스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원장님들?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했어. 뿌려졌어. 그럼 여기 2만 개 중에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뭘 한다는 얘기야? 전기를 그냥 발생시켜요? 아니에요. 얘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발전기가 아니에요.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원장님들. 나트륨 채널이.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신경세포 안으로. 시냅스는 나트륨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온 채널을 열어가지고 이온들을 들어오게 만드는데 특히 나트륨 이온을 들어오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한 개에서 들어오죠. 한 2만 개 중에 2만 개가 다 흥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 밀려서 쏟아 들어지겠죠. 그러면 신경세포가 안에 나트륨이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여기 있는 시작이 어디랬어요? 축삭 소구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 엑손 힐락이라고 얘기하는 데라고 있죠. 여기에 모이는 거야. 그 전기적 나트륨이 모이는 거야. 나트륨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활동 전이가 뭔지 모르시겠죠? 아시는데 모르시겠죠? 뭐냐면 나트륨이 조금만 들어오면 역지값에 안 다 들어요. 2만 개 중에 한 100개만 열렸어. 그럼 나트륨이 질금질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역지값에 안 다 들어. 그러면은 활동 전이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역치가 뭐죠? 보통 마이너스 50mV잖아요. 마이너스 50mV가 무슨 얘기야? 나트륨이 플러스 이온이 자꾸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0이 딱 되는 순간 볼테이지 게이티드 나트륨 채널이 열려요.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50이 딱 되잖아. 그러면 나트륨 채널이 축삭소구 여기 있죠? 여기서 미친 듯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일로. 그럼 어떻게 돼? 세포 안에가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역전이 되죠. 플러스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활동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활동전이는 볼티지,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 열렸을 때 나트륨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세포 안에가 플러스로 변하는 거. 그걸 뭐라 부르죠? 탈분극이라 부르잖아요. 분극은 안에가 마이너스, 음량이랑 똑같잖아요. 안에가 마이너스, 밖에가 플러스잖아. 그죠? 아시죠?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마이너스 70이라는 그런 전이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채널이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이 양이온이 쭉 들어오면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압 개폐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요거는 니간드 개폐형,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채널이라는 얘기죠. 걔네들은 미친 듯이 열리지 않아. 찔끔찔끔 열리면서 신경 전달 시냅스에서 전달이 되면 한 개씩 한 개씩 나트륨을 넣는 거예요. 넣으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50까지 가냐 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50까지 가면 여기서 전압 개폐형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플러스로 넘어가고 그걸 탈분극이라 부르고, 자, 탈분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칼륨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죠. 칼륨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건 뭐야?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다시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나트륨과 칼륨이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걸 제자리로 만들죠. 이온 재배치를 시키죠. 그러면 휴지기 전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그러면은 신경의 흥분 전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활동 전이가 이게 이제 C섬유거든요. 축삭이 없는 C섬유잖아. 만약에 여기서 흥분 축삭 소구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졌어. 자, 전압 개폐형 나트륨 채널이 팍 열렸잖아요.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러면 이 축삭에서 나트륨이 안에 들어왔잖아. 얘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한 칸 밀려가는 거야. 이동할 거 아니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70이었잖아. 마이너스 5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전기가 튀는 거예요. 여기서. 역치값에 이르르고. 나트륨이 그러니까 또 쏟아 들어와. 이 공간에서. 그럼 나트륨이 또 밀려 들어가. 그럼 여기서 역치값에 이르면 또 활동전이가 만들어지고 활동전이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동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트륨의 이동이 활동전이고 전류의 흐름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원장님들 이거 전자기학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 전기 전선에선. 그죠? 근데 전류의 흐름은 원래 양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전류의 흐름 방향이. 신경세포는 양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뭐?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요런 어려운 얘기들을 나중에 빼고, 자, 그러면 원장님들, 그 우리 통증 신호가 들어왔어. US 용기를 통해 가지고 감각을 통해서 통증 신호가 딱 들어왔어. 감각신경원에. 그러면은 더 아프다, 덜 아프다를 느끼는 건 뭘까요? 활동 전이가 더 큰 걸까요? 활동 전이가 더 크면은 이거보다 더 치솟아 오르면은 더 아픈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활동 전이는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트륨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들어오는 양에. 그래서 활동 전이가 센 게 아니라 빈도수로 시간으로 크기를 만들어내요. 신경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흥분 전이가 빈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강도, 다음 신경이 받는 강도는 세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활동 전이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엑손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할게요. 자, 선생님들. 자, 요거는 수초에 쌓인 섬유잖아요. 그죠? 아까는 수초에 안 쌓인 섬유를 봤는데, 나트륨이 활동전에 의해서 밀려 들어왔어. 그럼 나트륨이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옆으로 퍼질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역치값에 다르면 활동전이가 팡 한번 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 또 쏟아져 들어와. 나트륨이 일로 밀려 들어가. 그러면서 도약 전도를 하잖아요.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도약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나트륨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나트륨이 계속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모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뿌려지잖아. 왜 뿌려질까요, 원장님들? 전기가 왔는데 왜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물리적 신호로 바뀌었냐 이거죠. 자, 나트륨이 계속 들어와요.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신경 종말이잖아. 축삭 종말. 여기서 나트륨이 모이겠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전위차가 역전이 되겠죠. 마이너스 7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는 볼테이지, 전압, 개폐성, 문이란 뜻이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칼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원장님들. 자, 나트륨이 막 들어오다가 마지막에서는 전압 개폐성 칼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칼슘이 유입되는 거예요. 칼슘은 원장님들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가 미쳐 날뛰어요. 칼슘은 독이에요, 세포한테. 그래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다 세포들이 거의 미쳐 날뛰어요. 그래서 신경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미쳐 날뛰어요. 미쳐 날뛰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을 웅크려요. 근육이 수축하는 거랑 똑같아. 수축해요, 얘네들을. 그러면 여기 소포 안에 아까 만들어 놓은 신경 전달 물질 있죠? 이걸 밖으로 팡 하고 짜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이게 당연히 이거 물리적인 건 아니고 화학적인 시스템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나트륨 활동전이를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시스템이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게 축삭 종말에 엑손 터미널에 모이면 칼슘 채널을 열어가지고 칼슘이 들어오면 이 축삭 종말이 미쳐 날뛰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팡 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화학적 수용기를 시냅스잖아요. 다음 신경세포의 그 수상돌기에 있는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이거 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리간드 개폐형이라고 그랬잖아. 호르몬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리간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 채널, 옆에 있는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이 실금실금 들어오는 거야 또. 실금실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신경세포체 안으로 모이겠죠. 거기서 역치값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면서 전압개폐성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팡팡팡팡 또 튀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중요한 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요. 원장님들이 제가 그 화면에서 조는 원장님이 몇 분 보여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들 볼게요. 원장님들 부자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자. 부자는 부자의 독성 성분이 아코니틴이라는 거 아시죠? 아코니틴.
그죠? 초라는 뜻이잖아. 아코니틴 자체가 초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코니틴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나트륨 채널을 여는 거예요. 자, 나트륨 채널을 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흥분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코니틴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역지값에 다다르면 신경이 계속 그냥 튀겨지는 거야. 정보 없이도. 들어오는 정보 없이도 중추신경계가 미쳐 날때요. 왜? 계속 전기가 튀니까. 그래서 아코니틴은 비비를 뚫고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약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심근세포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심근세포에도 똑같아. 그 심근세포도 똑같이 근육세포 막에서 전기적 활성, 나트륨 채널이 계속 열리면서 그렇게 전기적 흥분이 일어나거든요. 심근세포의 나트륨 채널을 열린다는 얘기는 뭐야? 심근세포가 흥분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코니틴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역지값에 이르르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근이 미쳐 날뛰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아코니틴 같은 경우는 그 혈관 속에 케모리셉터라는 게 존재해요. 케모리셉터. 화학적인 그런 신호들을 읽는 건데 대부분 다 호흡의 관계예요. 산소,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 분압 같은 걸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아코니틴 딱 갖다 주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별로 이렇게 뭐 호흡에 관여 안 할 정도의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냥 케모 리셉터가 과흥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호흡이 미친 듯이 과호흡이 된다거나 혹은 호흡근들이 과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코니틴으로 죽는 시스템이 뭐예요? 심근이 셧다운돼서 죽거나 호흡근이 셧다운돼서 죽는 거예요. 왜? 그냥 활동연이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 어떻게 돼? 근육이 그냥 과수축하다가 안 뛰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되는데 수축만 하고 있다가 심장이 수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호흡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이런 거에 관여하는 약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방 양리학 책을 보시면 그런 리간드 개폐형 나트륨 채널에 관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장님들? 실금실금 들어오게 만드는 역지값에 다다르는 나트륨 채널을 열어준다라는 얘기예요. 흥분이 잘 안 되는 근육이나 흥분이 잘 안 되는 신경세포들을 흥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비 같은 데 쓰겠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자 여기 볼게요. 소양인 약물에 지모 있거든. 지모사포닌 같은 경우는 도리어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나트륨 칼륨 펌프의 활성도를 낮춰준대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그림이 없이. 무슨 얘기야? 나트륨 채널을 활성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나트륨이 잘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역지값에 잘 안 다다르죠? 그럼 신경이 흥분이 덜 되죠? 근육 세포들 똑같이 흥분을 하는 세포막 흥분을 하는 그런 근육 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양인 약물에 쓰겠죠. 부자는 소음인 약물. 안 하는 애들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신경이 약해져 있고 중풍 환자들 어떻게 돼요? 마비잖아. 신경이 아예 그냥 셧다운 된 거잖아. 신경 자체가, 뉴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트륨 채널을 그냥 열어주는 거야. 열어주니까 활동할 수 있게끔 조그만한 자극, 신호를 증폭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자라는 얘기죠. 특히 어디서? 근육 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중풍 환자, 감각마비 환자, 운동마비 환자들한테 근육세포에 있는 나트륨 채널을 열어줘가지고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근육이 수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양리적인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원장님들. 이게 흥분의 전도가 오늘의 메인이에요. 그리고 나트륨 채널과 칼슘 채널이 메인이에요, 원장님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약물들은 원장님들이 양리학책을 찾아보시면 되고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약간 졸고 계셔가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 있다. 9시 10분 조금 넘으면 진행할게요. 원장님들 졸려요? 안 졸리죠? 예. 이게 생각할 게 좀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대충 느낌 오시죠? 이게 흥분의 전도라는 게 양리적으로 약을 쓸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소양이 소음인 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잘 흥분하냐, 잘 덜 흥분하냐. 근데 원장님들이 꼭 찾아보셔야 될 게 모든 약물이 BBB를 뇌혈관 장벽을 뚫을 수 있느냐.
그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거고,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초신경계에도 작용 못 해요. 근육세포나 흥분, 세포막 흥분을 하는 시스템에 관여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 혈관평활근이나 골격근이나 심근이나 위장관평활근 같은 거에는 작용을 세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트륨 채널을 열어주면. 이해가시죠? 모든 세포의 흥분은 이온 채널을 열어가지고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뵐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그 집중력을 더하기 위해서 그 조금 건너뛰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차근차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수상돌기 살펴봤고 신경세포체 살펴봤고 그리고 엑손, 축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 그냥 뭐 뉴런은 수상돌기 신경세포체 축삭으로 이루어졌다만 알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축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엑손, 그 축삭이 뭔지는 아시죠? 자, 축삭에다가 수초를 감아 놓으면 그거를 신경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삭은 자 봐봐요. 그 만약에 제가 이제 감각신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손끝에 있는 감각신경, 신경세포 하나, 뉴런 하나만 살펴볼게요. 하나의 두께가 얼마냐면요. 시섬유, 통증을 전달하는 시섬유 자체가 뭐 한 10마이크로미터가 안 돼요. 5마이크로미터에서 7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세포 하나 크기도 안 나오거든요. 섬유 하나, 축삭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1m를 가서 척추 바깥에 있는 후근신경절에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축삭이. 그죠? 얼마나 얇고 약하겠어. 근데 그게 1m를 가야 돼.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쌓아야 되죠? 포장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포장지를 쌓는 걸 뭐라 부르죠? 그 수초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엘린 수초. 그죠? 그래서 수초화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축삭에다가 대부분은 다 수초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수초를 감싼 걸 너브 파이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섬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신경섬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경섬유는 뭐예요? 뉴런 한 마리의 축삭 한 개에다가 미엘린 수초를 감아 놓은 거를 신경섬유 한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섬유가 잔뜩 모여 있잖아. 그죠? 잔뜩 모여 있는 걸 러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말초에서는 신경이라고 부르고 같은 경로를 쓰니까 같은 다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중추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트랙, 경로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렘니스쿠스, 띠라고 표현하죠. 섬유띠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혹은 또 뭐가 있죠? 파시쿨러스. 우리 배웠잖아요. 롱지투지널 파시쿨러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섬유막, 신경섬유 다발들이 이룬 막 구조를 파시쿨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혹은 인터널 캡슐도 마찬가지 개념이었고 코르푸스 칼루섬도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축삭 다발. 축삭 섬유의 다발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중추신경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 하지만 중추신경계, 뇌척수 안에서는 러브라는 말을 안 써요. 신경이라는 말 안 써요. 너브는 무조건 말초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원장님들. 우리는 너브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요골신경, 척골신경, 레디얼 러브, 뭐 울라 너브, 뭐 아니면 사이어틱 러브, 뭐 무슨 러브, 자골신경 이렇게 신경이라고 불렀던 건 다 말초에서 지나가는 축삭 섬유 다발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걔네들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요? 감각신경은 후근신경절, 척수 바깥에 있고 운동신경은 척수 안에 안테리어 호흡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전선다발들이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전선다발, 축삭 신경섬유만 놓고 볼게요. 원장님들 신경섬유가 뭐라고 그랬죠? 축삭에다가 수초를 감아 놓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초를 많이 감은 애부터 적게 감은 애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아니 수초를 안 감아 놓은 애도 있어요. 수초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내주는 정보의 질이 달라져요. 원장님들 우리 운동신경을 할 때 내가 그 손가락을 뻐큐를 날리려고 가운데 손가락을 탁 피라고 수축 신호를 내렸어. 뭐 경추 5번에다가 내렸어요. 운동신경원에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떤 섬유를 타고 가냐면요. 알파 섬유, A 알파 섬유를 타고 가요. A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A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거든요. A 섬유는 축삭이 있는 섬유를 A 섬유라고 불러요. B 섬유 뺄게요. C 섬유는 무수초 섬유, 수초가 없는.
수초가 있는 걸 A 섬유라고 부르고 수초가 없는 걸 C 섬유라고 불러요, 원장님들. 근데 가장 두껍고 수초를 많이 둘러싼 거를 A 알파 섬유라고 불러요. 신경섬유. 우리 원장님들 운동신경원을 뭐라 불러요? 알파 운동신경원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알파 운동신경원 많이 들어보셨죠? 왜? A 알파 섬유를 쓰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축삭이 되게 두껍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적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축삭도 엄청나게 감아 놓은 거예요. 아예 수초도. 그러니까 제일 빠른 섬유예요. 그래서. 제일 빠르고 강한 섬유가 A 알파 섬유고, 그거를 뭘로 쓴다? 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원장님들. 골격근 수축할 때. 근데 그 속도를 한번 볼까요? 초당 100m예요. 원장님들 이거 보시지 말고 그냥 100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 초당 100m면 자, 발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원이 척수 레벨 뭐 몇 번에 있잖아요. 그죠? 허리 쪽에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L4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척수 레벨 L4에서 발가락으로 팡 쏴줬어. 그러면은 그 신호가 몇 초 만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발가락에. 100분의 1초. 1초에 100m 가니까. 100분의 1초면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감각에 쓰일 때는 똑같이 근육 정보에 알파 섬유를 써요. A 알파 섬유를. 그게 뭐예요? 고유 감각. 고유 감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추에서 들어오는 근육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이런 신호들이거든요. 고유 감각 정보도 A 알파 섬유를 써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정교한 신호예요, 얘네들은. 운동과 운동에 대한 감각이. 이해 가시죠? A 베타 섬유는 운동 섬유가 없어요. 감각만 있어. 그 다음 감각이 뭐냐면 원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촉각, 압각, 진동각, 고유 감각의 일부가. 얘네들은 A 베타 섬유가 써요. 자, 원장님들 이질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촉각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A 베타 섬유가 촉각을 입력해야 되는 A 베타 섬유가 그 척수에서 C섬유, 통증을 입력하는 C섬유 시냅스에다 그냥 꽂아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돼? 촉각이 들어오면 통증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질통이에요, 원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A 베타 섬유는 이질통에 관여하는구나. 나중에 중추 감작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A 베타 섬유 꼭 기억하세요. 자, A 감마 섬유가 있어요. 이거는 감각이 없어. 운동만 있어요. 원장님들 알파 운동신경원, 감마 운동신경원 들어보셨죠? 감마 운동신경원은 근방추를 조절해 주는 애예요. 근방추. 뭐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제가 상완 이두근을 수축시켜 가지고 팔을 굽혔어. 굽히는 건 그 척수 레벨의 A 알파 섬유한테 쏜 거잖아요. 그죠? A 알파 섬유를 타고서 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세게 수축해라. 덜 수축해라. 더 빠르게 수축해라는 뭘로 낼 거야? A 알파 섬유한테 계속 걔가 쏴주면 더 세게 수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지가 않아요. 편차잖아. 미분값이잖아. 편차를 만들려면 그 안에 있는 근방추가 늘어난 근방추를 수축시키거나 수축된 근방추를 늘려주면서 그 안에 탄성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감마 운동신경원이. 이해 가시죠? 더 세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만드는 건 감마 운동신경원이 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운동섬유,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감마 운동신경원이 뭐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세게 만들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편차값을 만드는 애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실게요. 이해 가시죠? 근방추를 조절해주는 애요. 그래서 그물 형성체 원장님 들어보셨죠? 뇌간에 있는 거.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물 형성체의 하행성 경로 중에 그물 형성체가 감마 운동신경원을 수축시켜요. 무슨 얘기냐? 근육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늘어났다라는 정보로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그 근물형성체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 미분값, 편차값을 만들어내가지고 근육이 더 강력하게 수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관여해 준다는 거. 자, 그래서 A 알파 섬유, A 베타 섬유, A 감마 섬유까지 했죠. A 델타 섬유는 뭐예요? 이게 자통이에요, 원장님들. 자통. 수초가 되게 약하게 말려 있어요. 신경 섬유 자체도 가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늘로 찌르면 찌릿하고 아프잖아요. 짜릿하고 날카롭게 아프잖아요. 그걸 전달해 주는 게 A 델타 섬유예요. 자,
B섬유는 넘어갈게요, 우선. 자, C섬유가 엄청 유명하죠. C섬유가 뭐예요? 모든 말초에 있는 유해 정보들을 입력하는 거예요. 내장에도 C섬유를 갖다 넣어 있고 혈관에도 C섬유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통증섬유에 얘네들은 유해 자극을 받는 애들이에요. 유해 수용기를 갖고 있어요. 노시셉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입으면 화학물질을 막 뱉잖아. 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 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물질들이나 조직이 부서지면서 나타나는 뭐 pH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둔통, 우리하게 아픈 거예요. 조직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바늘에 찔리고 맞으면 어떻게 돼? 멍들면 어떻게 돼? 우리하게 아프잖아요. 그걸 누가 전달한다고요? A 델타 섬유가 전달해? 아니죠. C 섬유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를 한번 볼게요. A 알파 섬유는 100m죠. A 베타 섬유는 50m예요. 초당. 반씩 잘라가면 돼. A 감마 섬유는 25m예요. 그죠? A 델타 섬유는 10m예요. C 섬유는 0.1m, 1m 초당. 자, 손끝에서 통증이 둔통이 들어왔어. 우리한 통증이 들어왔어. 척수에 몇 초 있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초당 1m니까. 1m 있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장님들.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거 만지고, 그러니까 따뜻한 걸 만지고 바로 따뜻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따뜻한 걸 만지면 이 C섬유의 채널이 열리면서 온각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척수에다가 1초 있다가 전달돼요. 척수에서는 알파 섬유를 통해 가지고 수초가 많이 감겨져 있거든요. 두껍고. 그래서 대뇌 피질했다가는 바로 100분의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죠. 결국 손가락 끝에 일어나는 둔통은 1초 있다가 대뇌 피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기본적인 제가 이제 신경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통증을 얘기할 때, 나중에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알파 운동 섬유, 감마 운동 섬유, 혹은 A 베타 섬유, A 델타 섬유, C 섬유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 B 섬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B 섬유는 우리 그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 자율신경계를 볼 때 절전신경원, 저루신경원, 뭐 이런 거 신경절 신경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척수 안에 1차 세포가 있고 자율신경계에 1차 세포가 있고요. 2차 세포가 똑같이 그 척수 바깥에, 척추 바깥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에서 2번 컴퓨터로 갈 때에는 B 섬유를 쓰고 2번에서 말초로 갈 때에는 C 섬유를 써요, 원장님들. 여기 보면 신경절 이후 자율신경 섬유는 C 섬유 쓴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의미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율신경 섬유가 우리가 신경 포착할 때 감각신경은 통증에 관계되는 감각신경이 C섬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경 포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C섬유 통증이 경로가 활성화가 돼요. 자, 자율신경 섬유가 포착될게요. 교감신경 포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교감신경 포착. 똑같이 따라가요. 그 감각신경이랑. 교감신경 포착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통증이나 교감신경계에 이상 신호가 발생을 해요. 원장님들이 신경포착을 얘기하는데 운동신경이 위주로 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신경포착이 되면 저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감각으로 표현이 되지 거기가 잘 안 움직여지는 경우는 아주 많이 만성화된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감신경 포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건데 자율신경계를 다룰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토피예요, 원장님들. 아토피. 교감신경이 포착되잖아?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피부 분절이 건조해져요. 아픈 게 아니야. 건조해져요. 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땀 분비잖아요. 혈관 수축이잖아. 그죠? 그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당 피부 분절이 아토피가 생겨요. 건조해지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토피도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교감신경의 저루신경 전달 섬유가 C섬유이기 때문에 통증이랑 원장님들은 통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통증만 관심 있으시겠지만 이해 가시죠? 나중에 자율신경 다루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삭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축삭은 거의 다 수초로 감싸져 있다. 그 수초로 감싸져 있는 걸 A 섬유로 부른다. 두꺼운 것부터 얇은 것까지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부른다. B 섬유는 뭐 있다. C 섬유는 둔통에 관여한다. 라는 정도까지는 원장님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 신경의 속도가
잘라가면 돼요. 100m, 50m 초당, 100m, 50m, 25m, 10m, 1m 초당. 요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B섬유 같은 경우는 그냥 5m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5m. 3에서 15잖아요. 그러니까 5m라고 알고 있는데 반틈으로 계속 잘라나가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원래 그 두께 때문에 그래요. 두께가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좌골신경, 척골신경, 좌골신경통, 척골신경통, 요골신경 마비, 뭐 비골신경 하잖아. 그러면 좌골신경은 감각신경일까요? 운동신경일까요? 교감신경일까요? 좌골신경은 운동이에요? 감각이에요? 자율신경이에요?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브라고 표현하잖아. 그거는 그냥 축삭 다발의 모임을 너브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말초에서. 거기에는 그냥 허리에서 발끝까지 가는 경로를 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도 들어있고, 운동도 들어있고, 그리고 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교감신경 섬유도 들어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좌골신경통만 다루잖아요. 그죠? 통증만 다루잖아. 왜? 운동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운동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왜 신경포착이 일어나면 뭐 통증의 양상으로 많이 감각의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는 조금 있다. 아까 디스크 원리랑 비슷해요. 디스크 원리랑.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좌골신경이라고 생각해서 감각신경 섬유만 눌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운동신경 섬유도 눌린다는 거, 자율신경 섬유도 눌린다는 거, 그거까지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복습 한번 할게요. 원장님들 분극이 뭐예요? 분극? 세포들은 다 분극이 돼 있죠. 음량이 구분돼 있어요.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예요. 왜?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능동수송을 하면서 세포 안으로 칼륨 2개, 나트륨 3개를 뱉어내요. 3개를 뱉어내고 2개를 들여오니까 일가양용이잖아. 플러스 1을 계속 뱉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세포 안에는 음이온들이 많아요. 어떤 음이온이냐면 단백질 음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유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 안에 별로 없는 이온이 뭐냐면요. 그 나트륨 이온하고 칼슘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의 그러니까 세포 바깥의 환경과 조직이죠. 조직칸과 세포 내 농도 차이가 10,000배 이상 나요. 칼슘은. 무슨 얘기야?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는 무조건 미쳐 날뛰어요. 신경세포만 미쳐 날뛰는 게 아니야. 모든 생분비 세포도 미쳐 날뛰고 모든 세포들이 미쳐 날뛸 수 있어요. 정자가 꼬리를 흔드는 게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원장님들. 미쳐 날뛰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잖아. 그런 세포의 운동성에 관여해요.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근육세포 안에 내용질 세망에 그 숨겨놓은 칼슘을 저장해 놓은 칼슘을 팡 하고 터뜨린 거예요. 세포질 내로. 그럼 어떻게 돼? 근육세포 안에 칼슘이 퍼지면서 근육세포가 미쳐 날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수축하는 거예요. 결국 세포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온 투과성 한번 볼까요? 칼슘이 마지막에 있어요. 칼슘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모든 샘분비가 일어날 때 침이 나오는 거 봐야 침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칼슘 통로가 열려서 칼슘이 들어가면 물을 꽉 짜주는 거예요.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럼 어때요? 침이 쭉 세포를 거쳐서 쭉 뱉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칼슘이라는 거. 그리고 칼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칼륨 채널은 이온 투과성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잘 투과돼. 그래서 실실실실 조금씩 새기도 해요. 열린 칼륨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이 실실실실 빠져나가니까 칼륨을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ATP를 소모하면서 능동수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염소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염소 채널. 염소는 뭐죠? 음이온이야, 음이온. Cl-잖아. 그죠? 세포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이 가뜩이나 음이잖아. 그래서 염소도 세포 바깥에 더 많아요. 한 6배 정도 더 많아요. 세포 바깥에. 자, 염소, 음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화되는 거예요. 흥분성이 떨어지는 거야. 세포가 흥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극이 더 분극돼. 마이너스 70이 마이너스 80이 되잖아요. 염소이온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90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뭔가 움직임을 만드는 역직값에 다다르기가 힘들어요. 세포가 흥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염소이온이 들어오면, 특히 신경계 안에 염소이온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각성도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몽롱해지는 거예요. 잠이 오고.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간드 개폐형 나트륨 채널. 뭐죠? 호르몬 같은 거예요. 세포에 호르몬이 딱 붙으면 리간드 개폐형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실실실 들어오면서 분극이 깨지는 거야. 안에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자꾸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어떠한 세포 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호르몬이 들어왔을 때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신경에서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붙었을 때 나트륨 채널이 열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축상 말단에서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팡 하고 쏜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상돌기에 2만 개 안쪽에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는 십몇만 개까지도 이게 시냅스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나트륨 채널을 여는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역직값에 다다르는 거예요. 세포체에서, 신경세포체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50까지 딱 되는 순간 전압 개폐성, 마이너스 50이 되면 얘는 무조건 열리는 애야. 역직값에 다르면 나트륨 채널이 무조건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안에가 플러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분극이 깨지는 거죠. 그걸 탈분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칼륨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칼륨은 열리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을 뱉어내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칼륨이 뱉어나가면서 재분극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분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가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나트륨 칼륨이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재배치시켜야 되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러면 휴지기 전이로 빠지는 건데 이거는 세포막의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국, 재분국,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 휴지기 전이는 여기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활동 전이가 팡 하고 튀면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나트륨이 옆으로 밀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밀려가면 여기서 다시 역직값에 이르면서 나트륨 채널이 또 열리면서 나트륨이 다시 한번 튀는 거예요. 계속 나트륨이 튀어가면서 전류가 이동한다는 거죠. 결국 양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양이온 중에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걸 신경전도라고 부른다는 거 원장님들 꼭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경전도는 한쪽으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자, 봐봐요. 만약에 이 중간에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버렸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나트륨이 밀려 들어오죠? 그럼 나트륨이 옆으로도 밀리고 왼쪽으로도 밀리고 오른쪽으로 밀릴 거 아니야. 이 중간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양옆으로 밀려요. 원장님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원장님들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당뇨병 있거나 혹은 신경염, 말초신경염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신경이 녹는 게 아니에요. 신경 수초가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거예요. 축삭부터 죽지 않아요. 그걸 싸고 있는 휴반세포부터 죽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축삭이 여기서 벗겨지겠죠. 전선 피복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 여기서 면역 신호가 들어왔어. 여기에다가. 중간에다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활동전이가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일로도 들어가. 여기 그러면은 이게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 내가 얘는 요 손가락이 아프다라는 걸 보내주는 전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부분 포착된 부위라고 생각할게요. 혹은 말초신경염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여기서 전기가 튀었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방사통이라는 개념이에요. 원장님들. 이해 가시죠? 손상 부위와 통증 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전기가 튀었어요. 전기가 튀면 나트륨 채널이 양쪽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서 나트륨이 밀려 들어오죠. 세포막을 통해서. 그러면 신경 축상 말단으로 가잖아. 축상 말단에서
뿌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제 그랬어요? 신경이 아플 때 뿌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뉴로펩티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뉴로펩티드 들어보셨죠? 이거를 감각신경세포잖아. 여긴 리셉터잖아요. 그죠? 유해 정보를 받는 데잖아. 근데 거꾸로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애인데 신경이 아프잖아. 지가 아프잖아. 신경 자체가 병이 들면은 이 신경 축상 말단 엑손 터미널에다가 뉴로펩티드를 뱉어요. 그게 뭐예요? 원장님들이 들어보셨던 서브스턴스 P, CGRP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만 세포를 자극하거나 혹은 이거를 지가 받아. 이건 유해 자극원이에요. 그래서 유해 수용기가 이걸 다시 받아요. 돌아서. 그거 어떻게 돼? 진짜 그쪽이 말초가 아프다고 손가락이 아프다는 신호로 또 들어가요. 돌아서. 이해 가시죠? 여기에 손상이 있었는데 중심부에 신경의 중심부가 손상이 왔는데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전기가 튀었어. 그럼 말초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날아가서 뉴로펩티드를 뱉어. 특히 거기에 관련되는 게 말초 신경이 뱉어내는 게 서브스턴스 P, CGRP예요. 그러면 그게 돌아와 가지고 그쪽 구역이 아프다는 신호로 또 들어간다는 거. 혹은 여기서 그냥 전기가 튀어버리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프다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 이런 게 방사통의 원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사통의 원리는 기전은 아직 모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민해서 그냥 신경학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원장님들 방사통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게 뭔지 모르셨잖아. 그죠? 디스크가 있는데 왜 방사통이 오냐 이거예요. 후근신경절이 눌렸잖아. 후근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단에다가 지가 맡고 있는 감각신경이나 교감신경 말단에다가 뉴로펩티드를 뱉어요. 신경이 아프니까. 물론 그 근처에다가 원래 뱉는데 말단에다 뱉으면 어떻게 돼? 거기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야, 거꾸로. 가짜 신호에 가짜 신호. 진짜 아픈 건 어디예요? 척수 부위, 그 허리 부위에서 눌린 부위가 병이 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방사통의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설명했나?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자의 아코니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자의 아코니틴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나트륨 채널을 여는 거예요. PBB를 못 뚫어. 중추에는 작용을 거의 못 할 거예요. 중추에 작용하면 아마 정신병이 올 거예요. 정신병. 정신병도 마찬가지 원장님들. 수초 손상된 거예요, 원장님들. 뒤에 다룰 거예요. 그런 수초가 손상되거나 에스트로사이트, 그 엄마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세포, 신경 뉴런이 병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교란이 와요. 정보의 교란. 정신병이라는 건 뉴런이 잘못된 정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뉴런을 지켜주는 세포들의 병이 들면 정보에 혼란을 줘요. 그러면서 내가 엄마를 보는데 귀신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에 혼란을 줘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정신병이에요. 그거 나중에 다룰 거고 어쨌거나 부자는 말초 세포막 흥분하는 데 다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포막 흥분, 정기적 흥분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뭐예요? 근육 조직이에요. 근데 근육이 뭐 수축하거나 하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죽는 공간이 있잖아. 심근이나 호흡근 같은 경우는 과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코니틱 그 초호 먹고 죽는 사람 많잖아. 다려 먹고. 그죠? 그게 어떤 기전인지 알겠죠? 리간드 개폐형. 아코니틴은 리간드예요. 리간드 그냥 호르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자 물질이 나트륨 채널을 열어버리는 거야. 나트륨 채널 열니까 어떻게 돼요? 활동 그 역치값에 바로 달하게 되는 거야. 조그만한 흥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근이 과흥분하게 되는 거죠. 부자는 결국 과흥분하는 거. 흥분하는 세포들이 과흥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물로 썼을 땐 부작용으로는 과흥분 애들이 더 과흥분해서 결국 나중에 셧다운 돼가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패턴을 만드는 약물이 부자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지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모사포닌 같은 경우는 이런 도리어 그런 이온 채널들을 열리는 거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근육이 너무 과긴장돼 있거나 근육세포들이 과긴장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그 수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수축을 했다는 얘기는 근육세포막에 활동전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운시키는 약물이 지모로 분류된다는 거죠. 물론 지모사포닌 하나로 접근할 수 없고 부자를
아코니틴 하나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뭐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뭐 희귀나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엑손 터미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축삭 소구, 엑손 힐락에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졌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원장님들 아실 테고, 그러면 나트륨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나트륨이 밀려 들어가. 근데 축삭이 싼 부위는 전기가 튀지 않아요. 여기 랑비의 결절이라고 봐야죠.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에서 다시 한번 활동전이가 만들어져요. 그럼 나트륨이 또 들어와. 또 밀어가. 또 밀어가. 그러면서 활동전이를 계속 만들면서 마지막까지 활동전이를 만들어 가죠. 엑손 터미널까지. 그죠? 그럼 엑손 터미널로 밀려 들어간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개념이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나트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세포막의 전 위가 역전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돼 버리니까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칼륨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칼륨을 내보내는 게 아니야. 희한하게 어떤 전이가 역전됐을 때 들어오는 열리는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칼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밀쳐 날뛰는 거예요. 세포가 미쳐 날뛰면 어떻게 돼? 신경세포체에서 만들어서 하루에 20cm씩 이동한 신경 전달 물질이 소포에 쌓여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면 소포체 골지체에서 만든 단백질들이 이렇게 왔다고죠. 여기에 소포로 가득 찬 것들을 빵 하고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냅스 공간이라는 곳에 빵 하고 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리간드 개폐형을 또 여는 거야.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이 질질질질 새들어오면서 이제 또 활동전이, 역치에 가까운 활동전이를 만들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두 연산하는 게 뉴런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엑손 터미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그런 시냅스를 프리시냅스, 전달해주는 시냅스를 프리시냅스라고 부르고 받는 시냅스를 포스트 시냅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쌌어. 자,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붙었잖아요. 수용체에. 그죠? 그럼 평생 작용해야 되잖아. 이거 누가 처리해 줄 거예요, 원장님들? 여기에 내가 전기적 흥분을 한 방 빵 쐈어. 글루타메이트를 한 방 빵 쐈어요. 그럼 글루타메이트가 처리가 돼야지 바로 없어질 거잖아요. 글루타메이트가 쏘는 지속 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0점 몇 초예요. 엄청 짧아요. 글루타메이트가 그러니까 흥분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에요. 통증이 들어왔어. 시선물 타고 들어와가지고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전달 물질로 쏴주거든요. 그러면 척수 안에 있는 통증을 입력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있어요. 뒤에 다루겠지만 받았어. 근데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 글루타메이트를 얘가 다시 빨아먹어요. 프리시냅틱 프로세스, 프리시냅틱에서 빨아먹고 혹은 요거 뭐예요, 원장님들? 요거 뭐라고 써 있어요? 에스트로사이트라고 써 있죠. 이거 뭐예요? 뉴로글리아, 이따가 다룰 성상교세포라고 얘기하는 애잖아요. 그죠? 성상교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글루타메이트를 빨아먹어서 글루타민으로 전환시켜. 글루타민을 얘한테 다시 줘. 축삭 말단에다. 그럼 글루타민을 여기는 효소가 있어요. 전환하는 효소가 있어. 글루타메이트로 전환해. 다시 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콜린성 두드러기 있잖아요. 콜린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가 뭐예요? 땀샘을 열라고 땀샘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거든. 근데 그 아세틸콜린이 처리가 안 되고 바깥으로 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나아제 같은 분해 효소 같은 것들이 작용 못 해가지고 콜린이 계속 작용을 해버리니까 주변에다가 비만 세포에 닿으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두드러기 패턴, 열 패턴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콜린성 두드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장님들 SSRI가 뭐예요?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소 억제제라고 부르잖아요. 뭐예요? 여기다가 세로토닌을 쐈잖아. 세로토닌이 금방 없어지는 거야. 이런 성상교세포나 아니면 재흡수되는 거예요. 축삭 말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흡수되는 걸, 리업테이크 되는 걸 억제해 주는 애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로토닌 작용력을 더 키워주는 애가 SSRI, 우울증 약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뉴로피지올로지잖아. 생리학, 신경 생리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경 생리학적인 부분을 하려면 세포에 대해서 그 세포의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원장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갈게요. 원장님들 제가 아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두 가지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가바가 뭐죠? 감마 아미노 부트릭 액시드. 어, 그냥 그렇게 외워요. 가바만 외우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1번, 글루타메이트.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1번이에요. 근데 알고 계셨는데 그게 무슨 작용하는지 원장님들 정확히 모르셨잖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글루타메이트가 신경 전달 물질로 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의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 수상돌기에 그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AMPA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AMPA 리셉터랑 또 하나는 뭐냐면은 NMDA 리셉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자, AMPA 리셉터는 뭐냐면요. 수상돌기에 있는 그냥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에 글루타메이트가 붙었잖아. 그럼 그냥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돼서 그 포스트 시냅틱에 붙으면 수용체에 붙으면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요. 그죠? 활동 전위에 이르르는 역직값에 이르기가 쉬워지죠.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전기가 통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NMDA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아셔야 기억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통증의 과민화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원장님들. 예민해지는 거,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NMDA 수용체는 뭐냐면요. 똑같은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갖고 있어. 근데 얘는 글루타메이트가 붙어도 나트륨이 안 들어와. 일정 자극량으로만은 이건 나트륨 안 들어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자극량 혹은 만성화된 자극량 정보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글루타메이트 수용체가 있어요. 붙어도 작용을 잘 안 하는데 계속 붙잖아? 계속 붙으면 여기 안에 마그네슘 뚜껑이 있어요. 마그네슘 뚜껑. 여기 보이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뚜껑이 뽕 하고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나트륨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나트륨하고 칼슘을 같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신경을 미치게 만드는 애란 얘기예요. 글루타메이트가 통증 신호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자통, 빠른 통증에 관여하는데 글루타메이트가 그 척수 안에 있는 두 번째 감각신경원에 뭐에 붙어요? AMPA 리셉터나 NMDA 리셉터에 붙었어요. 근데 AMPA 리셉터는 그냥 신경이 전도되는 그거야. 그 자극만큼 열려요. 나트륨을 열려주는 거예요. 채널을. 근데 이게 NMDA 수용체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 순간 과민화되는 거예요. 1이라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칼슘이 들어오면서 10이라는 자극으로 뻥튀기 되는 거죠. 뇌는 어떻게 구현돼요? 엄청난 통증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통증에서는 과민화, 센서티빌리티에 관여하지만 기억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원장님들. 기억. 기억도 이게 관여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냥 지나치다가 책을 보는 건 기억나지 않잖아. 근데 강렬하게 내가 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외워지잖아요. 그 기억 경로에 NMDA 채널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싸다구를 때리면서 공부해. 그럼 NMDA 채널이 열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극량이 많아지거나 혹은 만성적인 반복해서 외우거나 그러니까 이게 기억 시스템에 관여하는 수용체가 이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그네슘 뚜껑을 갖고 있는 NMDA 수용체라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원장님들. 뉴로 피지올로지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통증의 과민화나 혹은 기억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시냅스가 이걸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NMDA 수용체가 시냅스를 강력하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수상돌기 하나에는 시냅스가 2만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그 접촉일 뿐이에요. 접촉. 근데 그 2만 개가 기억이랑 똑같아. 자극이 없으면 흐지부지 되면서 거로 시냅스가 떨어져 나가요. 시냅스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 2만 대 2만 결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10,000개 정도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NMDA 수용체가 열린 시냅스는 뭐가 되냐면요. 시냅스가 고정이 돼요.
고정.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신경가소성이라고 아시죠? 원장님 들어보셨죠? 신경가소성. 그게 이거 얘기예요. NMDA 수용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냅스를 강력하게 접착시켜 버리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물론 그 시냅스를 감싸고 있는 게 에스트로사이트였잖아요. 그죠? 그 에스트로사이트가 관여해줘요. 이런 시냅스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에요, 원장님들이. 이런 게 기억이에요. 내가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외웠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 옛날에 첫 경험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 그게 왜요? 너무 강렬했던 자극으로 감각이 NMDA 수용체가 열려버린 거야. 근데 그냥 뭐 대충 사귀었던 여자는 기억이 안 나. NMDA 수용체가 안 열린 거예요. 얘 AMPA 경로만 열린 거예요. 얘는 정상적인 경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 가시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넘어가시고요. 요거까지만 보고서 좀 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우리 진경제, 진정제, 항불안제, 항불면제, 항경련제, 근육이완제로 쓰이는 게 뭐예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벤조디아제핀이 뭐예요? 항경련제로도 엄청 많이 쓰이고 부작용 엄청 많은 애잖아. 그죠? 얘가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 배우고 있잖아. 가바에 관여하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는요. 가바 수용체에 어떤 리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염소가 들어와요. 염소. 가바 수용체는 가바 채널은 염소 채널이에요. 원장님들. 염소는 무슨 얘기야? 세포 안에 염소가 많댔어요? 세포 바깥에 염소가 많댔어요? 세포 바깥에 염소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 얘 채널 열면 어떻게 돼? 염소가 그냥 밀려도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마이너스 71, 72, 73, 74,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역집값이 마이너스 50이었잖아.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극량이 2만 개 시냅스가 다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 결국 가바 채널은 염소 채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염소 채널이 의미하는 게 뭐다? 세포 안에 분국을 과분국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 채널을 여는 약물이 뭐다? 벤조디아제핀이라는 화학적인 구조물이 가바 수용체에 붙는 거야. 가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염소 채널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안에 작용하잖아요. 얘네들은. 중추신경계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역치값에 이르는 활동전이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활동전이가. 이해 가시죠? 많은 자극량이 와야지만이 활동전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질이 있어. 작은 신호 하나에 스트레스 신호에 내가 경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운시켜서 경련하지 않도록 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쭉 밀어내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졸피뎀 뭐죠? 수면제잖아. 부작용 엄청 많죠. 똑같은 벤조디아제핀이랑 같은 약물인데 약간 계열이 달라요. 완전 화학적인 구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 졸피뎀은 수면에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원장님들? 뇌의 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장님들 잘 때 의식이 있어요? 생각하시나요? 의식이 제로예요, 잘 때는. 맞죠? 이 의식을 떨어뜨리는 약물이 졸피뎀이에요. 어떻게? 염소를 집어넣어서. 벤조디아제핀이 뭐예요? 의식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에요. 어떻게? 염소를 넣어서. 무슨 채널에 작용해서? 가바처럼 행동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예요? 졸음. 의식이 떨어지니까. 졸리고 집중이 안 돼. 의식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감퇴돼. 의식이 떨어지니까. 어지러워. 얘네 어지럼증 시스템은 엄청 복잡한데 나중에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현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수면제에 특화된 애가 졸피뎀이고 항경련에 관련된 약물이 벤조디아제핀이라면 둘 다 염소 채널에 관여한다는 거. 왜 그러면 다른 약물이냐? 이 가바 수용체가 되게 많아요. 그 섹션이 되게 많아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섹션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붙으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그 신경 흥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라는 거 쉬었다가 조금 할게요. 네. 오늘도 길어져요. 오늘도 길어지는데 힘드신 분들은 의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바가 작동하는 거예요. 주무셔야지 뭐 어떡해.